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유범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지만 또 시민사회에서 사단법인 마중물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활동들까지를 가지고 사회적 독서, 사회적 공감,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뭐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위드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독서와 공감에 관하여 이렇게 좀 상당히 좀 거창하게 잡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독서와 공감은 좋은 건가? 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대단히 이제 좋은 것 같죠, 그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양반이 히틀러인데 독서광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독서를 했냐면 전쟁 기간 중에서도 날마다 책을 한 권씩 읽어 제꼈대요. 놀랍죠, 그죠? 그게 이제 히틀러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히틀러는 독서를 하면 할수록 어떤 그 인종 우월주의에 대한 확신들을 더 갖게 됐다는 건가요? 이 양반이 제일 먼저 독서를 하면서 뭐랄까요, 어떤 자기가 열광했던 것은 뭐냐면, 이 중학교도 안 나왔고, 중학교 중퇴 정도 됐는데, 이 양반 학력이, 자기가 봤던 정치가가 보일러공이었는데, 나름대로, 유명한 정치가가 되고, 또 그를 쫓아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인종우월주의, 같은 인종주의가 있더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히틀러는 책을 열심히 읽긴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들이 전부 다 뭐였냐면, 아까 자기가 하나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해놓고 거기다 하나하나 어떤 정당하는 책들을 읽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서는 좋은 걸까? 이런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 양반은 그걸 읽을 때마다 막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논자들한테. 그래서 공감은 좋은 건가? 이게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생각인 건 거고요. 자, 이 양반은 그렇게 이제 독서와 공감을 하다 보니까 자기랑 반대되는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책들을 불태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베를린 분서라는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들 아세요? 베를린 분서는 1933년에 5월 10일 날,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이 책을 18,000권을 태우기 시작해요. 여기에 보면 까미서부터 시작해갖고 온통의 철학자들 얘기, 애들을 다 불태우는데, 왜냐하면 자기네 주장과 맞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분서는 책을 불태우는, 갱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갱류는 이제 뭐랄까, 이게 묻는 거, 죽이는 건 건데요. 사실은 이제 베를린 대학교 이제 앞에 가게 되면 도서관이 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 하이네의 시가 있다는 건가요? 그 시는 뭐냐면, 책을 불사르는 것은 오직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책을 불살리는 것이 시작일 뿐이다 하면서 결국 인간을 불태우게 된다. 한 150여 년 전에 하이네의 시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분서를 하고 갱류를 하는 거. 갱류를 하는 것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건 거죠. 그리고 유태인들을 홀로코스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독서는 좋은 걸까? 그리고 공감은 좋은 걸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독서할 것인가?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이제는 질문인데, 오늘 제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요. 자, 그리고 제가 질문. 책은 좋은 걸까? 이런 건가요? 책은 좋은 걸까?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게 피노키오예요. 피노키오 하면 되게 좋은 책이잖아요, 그죠? 이게 좋은 책일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건가요? 자, 이 피노키오는 간단해요. 저기 있는 머리를 돌리고 있는 아저씨가 제페토예요. 제페토 이제 할아버지죠. 그리고 이제 저 왼 앞에 있는 것이 피노키오인데, 제가 이제 제페토를 쟤또 사람을 팼대 이렇게 제페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렇게 부인도 패고 아이도 패요. 자기 아이를. 그래서 다 떠나가요. 그리고 피노키오를 만들면서 또 패요.
그래갖고 이제 사실 피노키오가 다리도 부스러지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부러지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피노키오 원전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피노키오의 라는 소설의 이 원전을 좀 읽었어도 상당히 그것을 무시했거나 아니면 안 읽었거나 할 텐데 제가 이걸 갖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볼게요. 피노키오의 속사정. 피노키오 빌리지라 불리는 가난한 마을에 가장 가난한 노인이 한 명 살고 있었다. 제페또 사람을 페떼라고 해서 사람들이 노인을 제페토라고 불렀다. 부인과 자식들이 그를 떠났고 그는 이웃과 늘 싸우면서 술에 취해 살았다.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던 어느 날 그는 대단한 결심을 한다. 이렇게 살 수만은 없지. 그러고는 호두깎이 인형을 만들어 거리 공연으로 돈을 벌기로 했다. 인형의 이름은 피노키오였다. 피노키오는 그 동네에서 가장 잘된 집의 아이 이름이었다. 피노키오 집안은 매우 가난하여 기초생활 수급권자였지만 자식들이 부모를 잘 봉양하고 있었다. 제페토는 피노키오 집안처럼 호두깎이 인형이 자신을 부양할 것을 기대하면서 피노키오라는 이 이름을 지었다. 피노키오에게 공연을 가르쳐 돈을 벌게 하려면 우선 기술학교를 보내야 했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학교엔 가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다. 제페토가 어리기도 하고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패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피노키오가 편지 한 장을 써놓고 사라졌다. 전 기술도 일도 배우고 싶지 않아요. 전 겨우 8살이고 일하는 것이 싫거든요. 가출을 한 것이다. 제페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곳저곳을 전전긍긍하던 피노키오에게 어느 날 요정이 찾아왔다. 너 피노키오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니?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를 부양하고 근면성실할 때 된단다. 그러려면 우선 학교 가서 기술을 열심히 배워야 해. 놀면서 공짜를 바라는 것은 가난뱅이나 하는 짓이야. 피노키오는 이쁜 요정을 보고 반해버렸다. 요정이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믿고 싶었고 그녀에게 인정도 받고 싶었다. 피노키오는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지 버릇을 개주랴. 며칠도 안 돼 또 가출을 하고 잡아오면 납치되었다는 둥, 심지어 거짓말도 밥 먹듯이 했다. 화가 난 요정은 피노키오에게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지는 마법을 걸었다. 어른들은 모두 거짓말을 해도 알 수가 없었지만 피노키오만큼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다 요정은 피노키오가 친구들을 만나자 그가 잘 어울리는 친한 친구들을 당나귀로 만들어 팔아버렸고 이 중에서 램프심지라는 친구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고된 일을 시키다가 죽이기까지 했다. 요정이 말했다. 게으름은 아주 고약한 병이라서 어릴 때 고치지 않으면 평생 못 고친단다.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한다. 실제 그들은 대부분 감옥이나 골방에서 쓸쓸히 죽었어. 공부도 하고 일도 할게요. 사람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진짜 어린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겁에 질린 피노키오는 어쩔 수 없이 기술학교를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다. 새벽과 저녁으로는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다. 처음엔 양수기로 100양동이를 끌어올려 우유 한 컵을 받기도 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5달 동안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제페토에게 줄 우유를 얻기 위해서였다. 굴뚝 청소 아르바이트도 했다. 일을 마치고 컴컴한 곳에서 나오면 숯검댕이가 되어 있었다. 이 돈을 제페토에게 갖다 바쳤다.
하지만 제페토는 이것에 만족하지 못했다. 결국 탄광 일도 나갔다. 탄광업자는 어린이가 채탄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 좁은 틈으로 잘 기어다닐 수 있었고 돈을 적게 주어도 되었기 때문이다. 제페토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지만 드디어 그는 수련 과정을 거쳐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진짜 아이가 된 지금 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피노키오는 말하면서도 왠지 찜찜하고 우울했다. 사람이 된 피노키오는 이제 광산에 취업을 해서 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임금은 늘 50%만 지급되었다. 왜 그랬을까? 나머지 반은 흥신소로 송금되었기 때문이다. 피노키오가 가출했을 때 제페토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행복심부름센터라는 이름의 흥신소에 연락을 했었다. 그리고 계약을 맺었었다. 피노키오를 찾아 사람으로 만들어달라. 사람이 된 피노키오가 일을 하게 된다면 5년 동안 임금의 50%를 수수료로 지불하겠다. 흥신소는 멋진 신사가 운영하는데 이 신사는 문제아만 전문으로 다루는 이쁜 마녀를 고용하고 있었다. 피노키오가 만난 요정은 알고 보니 흥신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마녀였던 것이다. 잘 보셨죠, 그죠? 상당히 좀 이 생각과 좀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페토는 그 피노키오를 만들 때 내가 빨리 기술학교를 가고 얘에게 공부를 가르쳐서 얘가 나를 먹여 살려야지 되는구나. 이 피노키오를 만들 때 효도를 하게끔 그래서 자기 노후를 어떤 그 생계 문제를 해결하게끔 만든 것이 피노키오였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에이 설마 원전에 그렇게 나와 있으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의심하실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의심은 좋은 건데 근데 그래도 좀 부당한 의심은 또 제가 억울하죠. 그래서 제가 원전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어요. 피노키오 원전에 나온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계셨다면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재밌었을 텐데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전 다른 아이들이랑 달라요. 어떤 아이보다 착해요. 거짓말은 절대 안 해요. 약속할게요, 아빠. 기술도 배우고 일도 거들어드리고 아빠가 나이 들면 편안하게 모실게요. 기술도 배우고 몇 살이에요? 7, 8살이거든요. 기술도 배우고 아빠 편안하게 모셔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오른쪽 글도 읽어볼게요. 오늘 학교에서 읽기를 배우고 내일은 쓰기를 모레는 세마기를 배워야지. 그러면 똑똑해져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똑똑해져서 인문학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돈을 벌면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아빠에게 천으로 만든 아주 멋진 세웨트를 사드려야지. 천이 다 뭐야? 하고 이제 아빠한테 효도하는 얘기예요. 왜? 얘가 태어난 목적이 이런 거였거든요. 자, 그런 얘기고요. 또 좀 더 가다 보면 또 양수기 돌리는 일을 한번 해볼래? 양수기가 뭔데요? 밭에 물을 주려고 저수지에 물을 끌어올리는 기계야. 해볼게요. 그럼 물을 백양동에 끌어올려주면 우유 한 컵을 주마.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된 애한테 백양동에 끓이면 우유 한 컵을 준다는 거. 우유는 왜 얻으려고 해요? 피노키오가. 왜 얻으려고 해요? 우유는 아빠한테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아빠한테 갖다 줘서 일을 하는데 그날부터 5달 동안 피노키오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아빠에게 드릴 우유를 얻기 위해 양수기를 돌리러 왔습니다. 자, 이게 피노키오에게. 피노키오에게는 마치 우리가 근대 국가가 성립을 할 때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근면성실하게 가족을 책임지도록 그리고 공장에서 일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건 노동윤리를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노키오를 텍스트만 보고 또 우리의 맥락들 속에서 해석된 것만을 봤지 컨텍스트, 맥락을 보게 되면 피노키오는 과연 좋은 걸까? 이런 건가요? 어쩌면 그 요정 있잖아요. 요정은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사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정이 되어서 피노키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장면 이제 사람이 된 나는 정말로 좋아 이랬을 때 제가 그 성우께 기쁜 것 같은데 슬픈 목소리를 해달라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 본 것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과연 사람이 돼야 될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고
슬픈 행복이다. 사람이 됐다는 것은 좋을 수 있는데 내가 정말로 우리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건 어떤 통항 속에서 아이들이 여기서 적응하는 것들, 그리고 사회가 부여한 그 적응을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전부 다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피노키오는 맨날 아빠를 피해갖고 아이들이랑 놀러 다니는, 이게 어쩌면 사람일 수 있는 건데 이제 근대적인 인간을 형성하는 것들이 이제 피노키오의 얘기다. 자,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면,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컨텍스트, 맥락을 보지 않고 읽었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책에 의미하는, 그 책에 내 의도하는 무관한 어떤 의도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사실 정글북이라는 책들도 알고 보면 사실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이야기들을 그 속에 제국주의 논리들을 담고 있다. 뭐 등등의 굉장히 이런 얘기도 너무나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독서라는 것은 좋은 걸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이 독서를 통해 우리가 공감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럼 그 공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민과 공감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수전손택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얘기들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했었을 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대화의 방법들은, 공감을 한다라는 것은, 나는 A씨를 알고 상대는 CB를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통으로 C를 아는 공감이 있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둘이 이렇게 안다라는 전제는 뭐냐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상대를 보고 놀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이게 이제 프레이리가 은행저축식 교육과 대비되는 문제제기식 교육, 문제제기식 대화거든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A씨를 아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A 쪽 얘기를 하겠죠. 자기 얘기를. 그러면 CB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 생각이 좀 많이 이제 생겨나겠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얘기를, 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독서라는 것은 공감이라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CB를 아는 사람은 B를 얘기하면 또 제가 이렇게 듣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대화가 끝나고 나게 되면 내가 A, C를 알던 사람이 이제 B에 들어간 부분, 그 다음에 이만큼 새로운 생각이 부풀어 올라가고 나오게 되겠죠. CB를 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 둘의 관계는 선생들과 학생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서로는 어떻게 돼? 토론하는 동 굉장히 평등한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 둘은 함께 공동체에 참여한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공감에 대한 얘기거든요. 처음에 둘의 공감은 얼마만큼이었어요? C만큼이었잖아요. 근데 대화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공감대가 부풀어 올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생각도 커졌고. 자, 그래서 저는 이 대화를 어떻게 되냐면, 공감을 넓혀 나가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의 대화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기를 홍보하고 가시하고 뭐 이러는 대화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얻기 힘들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100분 토론이거든요. 100분 토론이냐면 100분 토론이 끝난 다음에 정말 내가 많이 배웠어. 이러고 돌아가는 패널 보셨어요? 내가 이겼어. 또 분하다 억울하다. 오히려 끝나고 나게 되면 이 분노와 어떤 그 모멸감 내지는 증오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공동 성찰. 서로가 서로를 성찰하는, 공동체를 둘러보는 성찰들이 생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공감이 생긴다. 그래서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찌되었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공감대가 생긴다면, 이런 방식의 대화를 했다면 히틀러도 어쩌면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이 좀 커지고 달라지고, 그리고 공감대가 넓혀졌다면 그게 극단적인 괴물이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우리는 어쩌면 그 디베이트를 할 때도, 논쟁을 할 때도 이 배틀, 이 싸움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공동 성찰의 방식들로 우리는 좀 더 이 생각의 방식들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아무튼 그 공감을 얘기할 때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건 거예요. 그리고 공감을 할 때 또 공감의 방식들도 또 달라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데 꽤 오래된 사건이긴 하지만 세모녀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세모녀가 자살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살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살 힘이 있으면 죽을 힘이 있으면 열심히 살지 그랬어.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잘 알았으면 가서 도움을 청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그 문제의 원인은 개인과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어떻게 보냐면 의료만 무상이었었어도 저 사람은 살 수가 있었는데 의료가 무상이었었어도 이 얘기 뭐냐면요. 10년 전에 이 세모녀가 자살하기 전에 10년 전에 아버지가 방광암이 걸려요. 방광암이 걸려서 이 양반이 5년 동안 버틴기다가 빚이 너무나도 늘어나니까 가족에 이 양반이 어떻게 되냐면 자살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빚이 엄청나게 불어났으니까 그걸 가지고 세모녀가 그 빚을 안고 사는데 엄마가 백내장이 걸리고 큰딸이 당뇨 고혈압이 있거든요. 의료비가 굉장히 나오는 데다가 빚이 많으니까 둘째 딸은 신용불량자가 되거든요. 근데 엄마가 백내장으로 쓰러지니까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서 이 자살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의료만 무상이었다면, 의료면서 아버지가 빚을 안 물렸을 테고 큰딸과 어머니가 그것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잘 아플 권리는 의료가 보장이 되고 잘 아플 권리가 있고 배 부를 권리는 없지만 배 고프지 않을 권리는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권리들을 권리로 인정한다면 내가 무식하지 않을 권리, 교육에 대한 건 거죠. 그것을 시민적인 권리로 요구한다라면 저들은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두 가지 견해가 있죠. 두 가지 견해는 뭐냐면 한 가지는 이런 건 거예요. 통이 있으면 쓰러지고 튀어나왔죠. 문제의 원인은 쓰러진 사람과 튀어나온 사람이 문제라는 건 거죠. 가출한 사람.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는 잘 선별을 해서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공감하는 거. 이게 연민이거든요. 수전 선택이 얘기하는. 그런데 아니야. 이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을 넓혀줬으면 배고프지 않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질병이 생기더라도 의료가 무상이었고, 그 다음에 주택도 저렇게 엄청나게 주택값이 비싼데 최소한도 좋은 주택에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시민의 권리를 인정했다면 과연 그러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개인이 관리가 돼야 되고 정보도 획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면성실해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회가 관리가 됐다라면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의 어떤 이 태도들이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수전 선택은 앞에 것을 연민이라고 그 뒤에 것을 공감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래서 앞에 것을 개인적인 공감이고 뒤에 것을 사회적인 공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제가 좀 더 얘기하면 자 체리티는 자선이죠. 자선에서 클라이언트는 취약계층이에요.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우리 사람들은 프렌드리 비지터 우회 방문객이 돼야 된다.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된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고 오른쪽은 그들은 시민이에요. 시민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배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권리인 건 거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시티즌과 함께 우리가 친구가 돼서 어떤 이런 근본적인 권리의 문제들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에서 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자선조직협회였고, 세틀먼트 하우스 무브먼트, 딱 그 지역에 딱 들어가고 세틀먼트, 딱 정착을 해서 그 집에서 이제 그들과 함께 조직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했던 인보관 운동이었다. 두 가지 이제 관점들이 있다는 건가요? 이 관점들 속에서 사회복지는 자녀주의가 제도주의인데 사정은 어떻게 되냐? 사정은 제일 문제가 뭐예요?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개인이 문제인 거예요. 왼쪽은. 근데 오른쪽은 뭐예요? 부적절한 사회 경제 구조가 문제인 건 거다. 또 왼쪽은 개인적인 지지,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도록 원조에 도와주는 건가요? 도시락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연탄도 갖다 주면 원조해 주는 건 건가요? 오른쪽은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 지지, 구조를 변화시켜 통제할 수 있도록 원조해 주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의 권리가 뭔지를 가르쳐 주고 그 권리들 속에 베버리지가 얘기했던 5명의 거인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원트, 소득 결핍 못 들어오게 하고 디지즈, 질병이 못 들어오게 하고 스카로, 불결, 주택 문제거든요. 불결이 못 들어오게 하고 이근으로서 무지가 못 들어오게 하고 아이들리스, 나태라는 그런 괴물들이 못 들어오도록 사회가 막아줘야 된다. 최소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천도 한쪽에서는 개인의 적응, 대처 가능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지,
상담이라든가 가족 치료라든가 이런 걸 한다면 오른쪽에는 변화할 수 있도록 사회 교육이라든가 사회적 지지라든가 이제 이런 걸 한다는 건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두 가지 관점들 속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가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자, 이게 수전 선택 얘기에 감정을 한번 보세요. 연민의 입장에서는 동정이, 안도가 뭔지 아세요? 나는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세이브 더 칠드런에 딱 데려가 아프리카 불쌍한 애 보여달라고 해요. TV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돼. 너 얼마나 다행인지 알겠지? 너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게, 내한테 태어난 게 안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안도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보세요. 왜 같은 시민인데 아버지도 자살하고 그 가족들 다 자살을 해야 되지? 분노하고 우리 함께 해야 돼. 저런 상황이 오늘은 내가 아니지만 나도 노인이 되게 되면 나도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관점이거든요. 자, 관찰은 텍스트만 봐요. 불쌍한 고음만 보고 슬픔, 개인만 봐요. 근데 컨텍스트, 맥락을 보고 구조를 보고 권력관계를 봐요. 그리고 이제 타인과 나는 달라요. 나는 괜찮게 성공한 사람이고 쟤는 불쌍한 사람이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오른쪽은 같아요. 세월호의 구조나 세월호가 발생한 구조나 가습기 살균제 구조나 옛날에 진폐증 환자의 구조나 이번에 코로나가 오고 나서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가요? 40% 이상 증가했다 그러더니 왜 그럴까? 거의 사회적인 문제가 그거나 거의 객관적인 사건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사회의 근본적인 원인과 맞닥뜨리거든요. 아이들의 자살, 노인의 자살들이 어쩌면 같다. 그래서 타인과 나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은 늘 불안하고 위험하다. 같다. 그래 대응 방식은 나 혼자 한다면 연대를 통해서 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공감을 할 때 왼쪽으로 공감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공감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늘 feeling이 아닌 힐링,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벗기는 것이 아니라 힐링, 나 개인과 이웃의 어떤 그런 아픔만을 보고 정서적인 지지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이제 나눈다, 실천한다 그랬을 때 왼쪽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쓰러지거나 튀어나온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나누는 건데 제가 청소년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눔 1.0이라고 하자. 이제 이런 얘기인 건 거고, 그리고 교육도 이제 자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건 건가요. 오른쪽은 뭐냐면, 나누는 것은 어떤 거냐? 공동체가 안전할 수 있도록,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유럽에 유학을 할 때, 장애인 거지, 노인 거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장애인 거지, 노인 거지가 많잖아요. 왜 그러냐? 장애인과 노인의 문제가 최소한도 먹고 사는 문제들에 봉착하지 않도록 그 사회가 관리가 된 건 거거든요. 오른쪽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건 거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눔도 나눔 2.0으로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공감을 할 때 나눔 1.0일까 나눔 2.0일까 이제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나눔 1.0은 자선이고 불쌍한 사람을 대상으로 노력하는 의지적 개인이 되도록 하는 건 거고, 나눔 2.0은 연대고 시민이고 적어도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는 최소한 더 배고프지 않는 사회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한쪽을 저는 자선형 실천 나눔 1.0은 권리형 실천이었고, 제가 이제 청소년들과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이제 관점들 속에서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권리형 실천을 소크라테스형 끊임없이 묻는 건 거예요. 나를 살펴봐. 토론하고. 이게 이제 독서인 거겠죠. 헬렌 켈러 유형. 주위를 둘러봐. 헬렌 켈러는 장애를 극복한 이후에 구조의 문제, 권력의 문제, 여성 참정권의 문제, 이 공동체 참여의 문제 이런 걸 둘러본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께 만들어봐. 참여의 조직과. 이 은발의 표명은 독일의 노인 정당이거든요. 노인들이 이제 정책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공감이 달라지면 사회적 공감을 하게 되면 실천이 달라지는 거 아닐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이 상황에서 뭔 이제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제 우리 구조가 또 달라졌거든요. 코로나가 오면서 그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는
그럼 우리는 이런 독서와 공감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좀 오늘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그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이런 독서와 나눔의 성찰 또는 공감의 성찰들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도 당황하고 있고 모든 전 세계도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는 야, 코로나를 데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또는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코로나 이후의 사회 어떨 것이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코로나를 일종의 패스트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패스트 같은 어떤 전염병으로 보게 되면 빈곤, 노령, 장애 뭐 등등으로 보게 되면 사실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인류가 생겨나면서 우리가 함께 데리고 살았던 건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것들이 전면화되고 심화되고 그래서 통제로부터 좀 벗어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를 매개로 해서 자본주의를 한번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재미난 그림인데, 이게 한전상과 그 아내라는 그림이거든요. 저 부인이 지금 한전상의 아내예요. 한전상의 아내가 보고 있었던 책이 뭐였냐면은 저기 성경책이거든요. 이제 성경을 보지 않고 남편이 이렇게 돈 세는 걸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 이제 자본주의의 등장이에요. 자본주의의 등장은 이제 자본이 중심이 된, 자본이 주가 되는 사회가 된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라든가 이런 신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자본이 신이 된, 그래서 이게 물신주의, 물신이 이제 생겨난 건 거죠.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도 보면 뭐냐면 이게 람브란트의 그림인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옛날에 중세 때는 그랬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이 부자가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는데 자기 창고에 들어가서 돈을 세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자본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러거든요. 자본이 무한질주, 이윤을 추구해서 무한질주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왼쪽 한번 보세요. 루시퍼 성냥 소년인데 저 소녀의 얼굴을 한번 보시면 얼굴이 위가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턱을 보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요. 이게 린계사거든요. 인이라는 항린 같은 냄새를 맡으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냥팔이 소녀 안데르센에. 그러면 이제 저런 산재가 생기게 되면 이제 그 아이들에 나타나는 증상이 저렇게 얼굴은 붓고 턱은 쭈글쭈글해졌다는 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아동 노동들을 굉장히 착취했다는 건가요. 굴뚝에도 들어가고 3살만 되게 되면 탄광에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아까 자본을 위해서 저렇게 아동을 착취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림을 보게 되면 골프장인데, 골프장 밑에 큰 농약을 뿌려가지고 밑에 이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골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농약 중독 같은 것이 걸린다는 건가요. 우리는 자본이 GDP, 소위를 올리기 위해서 자연을 착취했다. 자연을 이제 착취하면서 들어가면서 그래서 자본이 이윤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밑에 있는 거, 이 새벽이라는 돼지인데, 돼지가 몇 살까지 사는지 아세요? 돼지가 최소한 10년에서 15년을 산대요. 근데 우리 돼지 언제 잡는지 아세요? 6개월이 되면 잡아요. 왜냐면 6개월이 되면 몸집이 다 컸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사료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 잡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돌고래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0년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뭐 3년밖에 못 산다는 이렇게 사육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새벽이는 그런 돼지를 구출해 가지고 뭐라 했냐면 돼지답게, 그러니까 정말 그 동물의 환경들 속에서 키우고 있는 어떤 그런 얘기인데요. 어찌되었거나 우리는 동물을 착취하죠. 그래서 닭 같은 경우에도 이 A4 용지 한 장도 안 되는 데다가 불을 계속 꺼주면서 알을 낳으면서 이제 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착취해 들어가지고 그리고 동물들을 착취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각종 전염병이다. 인수 공통 전염병, 인수 공통 질병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고요. 오른쪽은 참 재밌어요.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 이게 당신은 주부예요, 주부. 전업주부인데, 이 저자가 기자였는데, 전업주부가 딱 되니까 먼저 전화가 와서 집에서 논다며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집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노동자가 일하러 갈 때 그 노동력을 재생산해 주는 게 뭐냐? 가사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가들은 완 플러스 완을 구매하는 거다. 완은 뭐냐면 노동자의 완, 플러스 완은 이제 주부의 노동인 거죠. 주부의 노동은 지불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에 굴러가는 것은 주부의 노동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책인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여성의 노동이 착취된다는 건 거거든요. 아무튼 자본주의는 아동의 노동, 노동자들의 노동, 여성의 노동, 자연, 그 다음에 동물들을 착취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애벌레 경제학 또는 GDP 경제학,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인간, 동물, 자연을 먹이켜놓고 먹어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똥이 나오겠지, 이 배설물. 배설물이 위험이에요. 기후서부터 시작해갖고 오염 뭐 이런 위험인 건데, 이 위험이 이제 발생하는 요 구조예요. 자, 그런데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이제 발견하러 가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위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냐면 위험은 잠재적인 부수 효과에 불과하다. 그것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는데 나타나더라도 부수적인 효과, 부작용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콜럼부스도 위험을 무릅쓰고 가지 않았느냐. 그동안의 위험들은 전부 다 부수 효과로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취급을 받았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수 효과로 취급받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이 전염병들이 막 생겨나는 건데. 자, 그래서 전염병 나타났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된 소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패스트고 하나는 눈먼 자들의 도시거든요. 눈먼 자들의 도시.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실명이 돼요. 백색 실명인데 왜 백색이냐면 모든 것들이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백색 실명이고, 그 다음에 백색의 악, 소설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눈먼 자들의 도시고 오른쪽은 이제 눈먼 자들의 도시를 갖고 영화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든 영화를 보든 한번 좀 보면 좋을 텐데 저는 책을 권합니다. 책을 권하는데, 어찌됐거나 이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이 사람하고는 주제 사람하고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노벨 문학상도 받고 하는데, 아무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눈이 멀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것이 뭐냐면 패스트예요. 패스트, 어느 날 갑자기 패스트가 나타나요. 그랬더니 도지사가 조용히 처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도 이 관료들이 상당히 이런 것들을 통제해요. 그리고 그 눈먼 자들 어떻게 도시로서부터 밀어내갖고 이 개토 같은 데다 가두거든요.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신부는 하나님이 단죄한 거니까 회개합시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패스는 더 확장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색 실명, 백색의 악이었던 이 눈먼 자들의 도시에도 비슷한 장면들이 나와요. 자, 그러다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위기가 오게 되면 꼭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그 코로나가 왔었을 때 오히려 백만장자들은 재산이 40%가 늘었대요. 코타르라는 녀석인데 이 범죄자인데 그 패스가 오니까 이제 조사가 그치고 이 사람은 배급 짠 거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훨씬 진액이 좋아졌다. 패스가 물러났을 때 코타르가 물러나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랑벨은 어떻게 돼? 이 외국부에서 온 기자인데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사실 그 눈먼 자들의 도시에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통제가 된 그 속에서 누가 이제 대장이 되냐면 거기 이제 범죄자들이 그것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완전한 동물의 왕국들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리고 그걸 이제 탈출하려고 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원보건대, 시민들의 자원보건대가 만들어서 쓸데없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쫓아내고 대책을 세우죠. 패스트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눈먼 자들의 도시에도 보면 그 약자들이 아동, 그 다음에 소위 몸을 팔았던 여성, 그 다음에 주부,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 이제 모임을 조직해갖고 그 깡패들에게 저항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총을 들고 있는 깡패들한테 자원보건대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그 자원보건대가 만들어진 원인은 뭐였느냐? 원인은 이거랑 랑베르가 아까 기자인데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게 나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관련된 거다. 파눌로 신부가 아이가 죽자 신이 과연 이 아이들을 제물로 삼았을까?
그는 이제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자원보건대, 시민들의 자원보건대를 만들어서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패스트에서도 자원보건대로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건가요? 그 인식은 모두에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대라는 가치들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도 이 백색 실명이 사라지고 패스트에서도 사라져요. 딱 사라졌는데 그때 자원보건대 리더격이었던 루에라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뻐하는 군중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즉 패스트군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그 균은 수십 년간 가구나 옷가지들 속에서 잠자고 있을 수도 있고 방이나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손수건이나 낡은 서류 같은 것들에서 꾸준히 살아남아 있다가 아마도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다시 와서 교훈을 줄 거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한다면 패스트균은 도처에서 지금 숨어 있다. 그리고 이제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도 눈을 떴던 그 부인이 이제 사실 눈을 멀게 되는 어떤 그런 암시들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을 한다면 다시 왔다 하는 건가요. 저는 여기에서 눈을 멀었다라는 것이 어쩌면 키클롭스 괴물처럼 우리는 어쩌면 자본을 위해서 눈을 멀었고 끊임없이 자연을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여성을 착취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었는가. 또 패스트에서 본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 재앙이 왔었을 때 우리는 어쩌면은 그 패스트가 물러나고 나서 안심하는 건 아닌가. 근데 이 패스트를 확장시켜 보면 이 빈곤이라든가 불평등이나 이런 것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거거든요. 코로나가 왔었을 때 미국의 시카고에서 흑인들이 30%가 존재하는데 사망자의 70%가 흑인이거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백인들보다 흑인들이 평균 수명이 80.8년이 길대. 백인들이 불평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패스트죠. 그게 일종의 그런 불평등들이 만연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왔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부수적인 효과, 잠재적인 부수 효과라 그랬잖아요. 과연 이것을 보면서 잠재적인 부수 효과일까? 이런 이제 위험 사회의 운리백은 이건 잠재적인 부수 효과가 아니라 위험 사회가 된 건 거다. 돌진적 근대화. 그러니까 앞만 보고 엄청나게 했더니 돌진적 근대화가 잠재적인 부수 효과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코로나19가 와보니까 이거는 본질적이지 않은가, 이제는 이런 그 돌진적 근대화를 멈춰야 되지 않을까? 이건 잠재적인 부수 효과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찰을 해야 되는데 결코 성찰하지 않을 거다 하는 증거가 있어요. 울리백은 이제 그만 질주를 멈출까 하고 이제 질문을 이제 우리가 던질 수가 있잖아요. 울리백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위험은 누군가에게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 코타르 같은 경우, 깡패 같은 경우 어떤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1%였거든요. 상위 1%는 이게 굉장히 오히려 이득이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섬을 사가지고 또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걸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 며칠 만에 회복을 하냐고 최고의 의료진들을 쓰거든요. 1%는 그것이 결정적인 위험이라고 해서 결정적인 기회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주식도 사고 땅도 사고 이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다. 또 새로운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그런데 그래서 위험은 민주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계급적이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 흑인이라든가 아니면 이 콜센터 노동자 비정규직 뭐 이런 사람들은 온통 더 위험에 빠지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면서 절대로 이것은 지속될 거다. 특히 이 위험이 왔었을 때 위험을 그동안에 만들었던 자본의 무한질주는 위험을 회피할 수가 있거든요. 울리백은 위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면 서식지를 빼앗고 동물들의 그리고 자연을 빼앗긴 거기에 그리고 자본의 어떤 그런 공격에 있었는데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랑. 그래서 입증하기 어려운 연관성이 있고 조직화된 무책임성. 그러니까 제도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더라. 그래서 제도화된 무책임성이 있고 그래서 가해자는 안전할 거다. 그래서 무한질주는 계속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눈먼 자들의 도시와 패스트에서 보게 되면 그것을 멈췄던 것은 자원보건대였거든요.
시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그 시민들이 이것의 문제들은 우리의 문제구나. 이것은 더 이상 관료들에게라든가 외부에다 맡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맡을 수가 있겠다는 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비욘드 안톤즈 블라인드니스 이제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이 대안들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안톤즈 블라인드니스 이게 안톤의 실명인 건데요. 우리 아까 실명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안톤즈 블라인드니스랑 비슷하다는 건가요. 안톤이라는 신경증학자가 발견한 질병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질병인데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너 이제 안 보여. 실명했어. 이 사람이 뭐라 하냐? 아니야, 나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안 보이는데, 보여. 그럼 걸어봐. 그것도 탁 넘어져. 안 보이니까. 이 사람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실수한 거야. 이게 안톤즈 블라인드니스예요. 자, 자본이 그동안에 아까 얘기했던 권력이 무한 질주를 달려서 야, 너 위험해. 이제 본질적인 위험이 됐어. 근데 아니야. 본질적인 위험이 아니야. 그건 그냥 실수일 뿐이야. 저기 코로나라는 것들은 그리고 다른 질병이라는 것들은 이 자기들의 책임인 건 거고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면 다 되는 것들인 거야. 그것은 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야. 여전히 잠재적인 불수 효과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안톤즈 블라인드니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안톤즈 블라인드니스를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건데 아까 이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의사하고 그 의사의 아내가 얘기하는 장면, 의사가 이렇게 죽는 것은 늘 시간의 문제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실존적으로 죽을 수가 있을 거야. 그때 아내가 뭐냐면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눈은 멀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죽을 수 있을지 모르죠. 적어도 눈은 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게 좀 봐야 되는 건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뭐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가 물어요. 의사한테. 왜 우리가 눈이 멀게 된 거죠? 그랬더니 모르겠어.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눈이 멀었는데도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동안 달려온 것이 어떤 그 이윤을 향해서 그다음에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막 달려온 것이 눈이 멀었는데 멀지 않다고 했던 안톤즈 블라인드니스라는 건가요. 눈이 멀었지만 본다는 건가?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굉장히 여기 이제 눈먼 자들의 도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눈먼 자들의 도시 속에서 눈을 멀었고 안톤즈 블라인드니스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예요. 이 도서관과 작업장이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책이 좀 약간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제 강의를 듣고 맥락을 보면 읽기 어렵지 않을 텐데 도서관과 작업장은 뭐냐면 70년대 후반에 80년대 이제 신자유주의의 물결들이 엄청나게 이제 엄습을 해요. 엄습했을 때 영국의 길은 뭔지 아세요? 야, 이런 것이 왔는데 이제 어떤 이 지식 경제가 된 건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지식을 배워야 돼. 배워서 남주지 않아. 그리고 그걸 배워가지고 어떻게 되냐? 너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네 그것을 배우고 일을 하게 되면 복지를 줄게. 그래서 이제 일해야 복지를 주마. 이제 이런 관점이나 이게 나 다니엘 브레이크에서 너 일해야지 돈 주지 해서 이 사람은 계속 어떻게 선별을 하면서 계속 안 주다가 이 양반이 결국엔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영국의 신노동당이죠.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이런 사람들은 자 우리는 작업장을 생각해야 돼. 그 작업장은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이 세계의 공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식 경제를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갖고 이제 영국이 다시 어떤 그 작업장의 국가, 세계의 공장이 돼야 돼.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80년대 신자유주의가 오면서. 근데 스웨덴은 다른 길을 가요. 스웨덴의 길은 뭐냐면 신경제, 신지식 사회가 왔지. 그럼 너희들은 그 지식을 배울 권리가 있어.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한다면 그건 너희들의 권리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권리가 있냐? 너는 시민이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가 오게 되면 너희들은 배워야 될 권리가 있어. 아까는 영국에는 어떻게 의무가 있고, 그리고 너는 그걸 배워갖고 어떻게 돼요? 작업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냐면, 복지를 줘야지 이걸 배우겠지. 그리고 복지를 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신들을 위한 우리 도서관을 다시 도서관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스웨덴이 보편적 복지국가가 될 때 차에다가 책을 읽고 농촌 지역으로 공장 지역으로 가요. 왜? 그들이 이동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대의 문제들을 우리는 가져야지만이 시민들이 온통에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게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작업장과 도서관.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먼 자들의 도시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안톤즈 블라인드넷에는 지속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영국의 베버리지 리포트가 나왔었을 때 베버리지 리포트는 국가가 최소한도 시민들에서 5가지 거인은 막아줘야 된다. 질병, 무지, 그 다음에 불결, 그 다음에 뭐 나태, 뭐 이런 소득결핍 이런 걸 막아줘야 된다고 쓴 베버리지 리포트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베버리지는 5명의 나쁜 놈들, 그 5명의 나쁜 놈을 베버리라고 했다서 베버리지 그래서 이제 이름값을 했다니 이렇게 우스갯소리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나왔었을 때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도서관과 방공호에서 그때 전쟁 중이었거든요. 읽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처칠이 당시에 전쟁의 영웅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선거를 했었을 때 처칠이 당연히 당선될 줄 알았는데 그것을 읽은 시민들이 노동당을 뽑으면서 이제 사회적인 책임들을 강화했거든요. 시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자,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때 이제 필요했던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했던 거. 그리고 그것을 저는 하나의 이것이 학습 동아리고 도처에서 사람들의 어떤 그 토론이고 그리고 공감을 한 건가요? 어떤 공감을 했냐? 베버리지 리포트는 왜 그러면 시민들이 공감했냐면 전쟁 기간 중에 노동자의 아이들이 건강해졌다는 건가요? 오히려 결핍이 되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정부가 배급을 주게 되니까 그동안에 불평등할 때 못 먹었던 노동자의 아이들이 먹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깨달으면서 야 우리가 어떤 사회적 공감을 하는 거 우리의 불행, 우리의 결핍,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사실은 사회적 책임과 깊은 연관들이 있다. 그것을 이제 경험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모여서 독서를 하고 사회적 독서죠. 그리고 사회적 공감을 했던 것이 굉장히 주요한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인간이 그때서 이제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해서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건가요? 프레이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사회적 독서와 시민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제 프레이리는 사실은 이제 이런 독서의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좀 진행해 볼게요. 근데 저는 요거 이전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좀 제 경험들, 제가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마중물의 이사인데 저희들이 이제 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어떤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제가 시민교육을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독서, 사회적 공감에 기반한 이제 설계 도면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요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 강의에서 주민은 이 전략적 중립주의를 가지고 자기의 세계 속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중립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중립이라고 규정된 건 거거든요. 이 주민들이 정치적 중립주의에 있는 주민들이 민주시민, 민의주의된 시민이 되는 거 이것이 저는 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내가 태극기를 들고 왔어요. 자, 그런데 이 양반은 민주시민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이 양반은 몰라요. 내가 민주시민인지 아닌지 알려면 태극기를 들고 왔는데 이 양반이 다른 모든 논쟁들을 다 보는 건 거예요. 같이 토론도 해보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역시 태극기가 오라. 그럼 이 사람은 민주시민인 건 거예요. 그런데 나는 태어나면서 국민교육 헌장만 배웠고 다른 것을 일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태극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쩌면 생각 당하는 시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시민은 그 논쟁성이라는 거, 제가 이야기하는 전략적 중립주의라는 것을 거친 시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시민교육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교육기관이 있는데 저는 커뮤니티 센터 이렇게 얘기하고 그 커뮤니티 센터는 노동조합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뭐 책임있는 사회문화재단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이제 커뮤니티 센터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교제가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을 만들 수 있는 교제가 필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교제가 필요하고 시민교사, 강사가 필요하고 그것을 매개하는 실무자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거 하나인 거죠. 자, 그러면 토론이 끝났어요. 그럼 이 양반들이 흩어지겠죠. 근데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 자기 목소리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찾기 시작하는 거. 그게 저는 학습 동아리라고 보는 건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학습 동아리가 일상화된 사회, 그리고 그것이 운영 원리가 된 사회를 스터디 서클 데모크라시다는 건 거죠. 자, 그럼 우리 스터디만 하고 말해? 아니에요. 야, 이제 그러면 그런 사회적 공감에 기반한 실천들을 한번 해보자. 나와 나를 둘러싼 공동체들을 어떤 형태인지 변화시키도록 한번 해보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권리형 실천 나눔 2.0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서관, 마을 만들기, 협동조합, 주민자치 이렇게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회적 독서와 사회적 공감에 기반한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 어떠냐? 이렇게 정치적 중립주의 주민을 민주시민으로 가자라고 제가 이제 강의 이제 커리큘럼을 짜면 딱 실무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민주시민으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저도 토론해 본 적도 없고요. 저도 논쟁을 해본 적이 없고, 저도 이 보이텔스 바흐하비처럼 기본적으로 논쟁을 통한 자기 목소리를 가져보고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교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도서관 사서들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이 그건 빨갱이 교육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는 그동안에 전략적 중립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치적 중립주의에서 민주시민으로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는 상당히 좀 어려움들 속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 민주시민이 돼갖고 이제 학습동아리에 참여하잖아요. 학습동아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학습동아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학습동아리 있긴 했는데 주로 취미라든가 여가라든가 뭐 이런 이제 하나 또 교양이라든가 그 교양도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적 공감이라든가 근본적인 어떤 이 질문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데서 이제 한정되어 있고 제 식으로 얘기하면 힐링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힐링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재적인 상황들은 그렇다. 그리고 이제 학습 동아리에서 실천으로 갈 때도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지, 이웃을 도와줘야지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스형인 저 나눔의 왼쪽 1.0 내지는 자선형 실천들이 많더라. 오른쪽에 권리형 실천과 나눔 2.0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취약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거로부터 좀 더 지평들을 확장하고 사회적 독서들을 통했고 사회적인 실천, 나눔의 실천들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건 거고, 제가 여기서 얘기한 나눔은 이제 일종의 연대인 건 거죠. 그런 연대 협동의 문제들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질문인 건 거고요. 오늘 이 강좌가, 그리고 이 책사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강좌들이 사실은 그것을 매개하는 광장을 여는 거다. 그리고 어떤 시민교사들이 시민들과 함께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까 사단법인 마중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천에 있는 이 시민단체인데요. 처음에 학습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모여서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과정들 속에서, 야, 우리 일상적으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사단법인 마중물이고요. 사단법인 마중물이 한참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내부 회원들만 오는 건가요? 그 일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협동조합 마중물이고 거기에 서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건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학습은 어떤 거냐, 토론은 어떤 거냐 했을 때 이게 프레이리가 얘기한 건데요. 독서는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텍스트만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해서 세상을 읽는 건 거다. 세상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제가 청년들은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노인들은 한국적 민주주의, 반공주의, 발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데 책을 매개로 해서 이제 그런 세상을 읽는 건 거다. 그리고 교육도 지식, 교양을 전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정치적인 행위와 깊은 연관들이 있는 건 거다. 그리고 교육 철학도 그것을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이 사회적 공감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건 거다. 그래서 이제 프락시스, 의미를 물으면서 실천하는 건 거고, 그래서 세계를 읽고 변화를 시켜내는 것들이 기본적인 목적인 건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의 책 읽기는 상당히 좀 독특해요. 학습 동아리를 하는 거죠. 절대 책을 읽어오지 마라. 읽어오는 것을 말리지는 않겠지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절대 책을 읽어오지 마라 하면 뭐 보통 학습 동아리에서 책을 읽고 책에 대한 텍스트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책을 매개로 해서 책이 던져지는 화두를 매개로 해서 나와 나를 둘러싼 공동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책 그 자체가 아니라 책은 매개하는 건 거다. 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절대 책을 읽어오지 말라는 것은 읽어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책이 중심이 아니다. 나와 나를 둘러싼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중심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책은 사도라 이런 얘기가 왜 사도라 하냐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책을 읽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집에 있으면 읽는데 없으면 안 읽거든요. 그 동아리 학습 동아리가 끝나고 나면 읽고 싶은데 책이 안 사주면 그냥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듣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한 사람의 A4 용지 한두 페이지로 한 페이지 정도로 두세 사람이 발제를 해주면 그걸 듣고 그리고 말하기 시작해요. 또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을 듣고 또 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때 핵심이 솔직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원칙이 생각한 다음에 말하지 말고 말하면서 생각해라. 제가 지금 이제 짜여진 이 강의들이 사실은 제가 생각한 다음에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얘기해요, 먼저. 그럼 상대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자꾸 이제 진화가 되거든요. 저희 그 마중물 세미나라는 것을 제가 11년째 하고 있는데 마중물 세미나는 격주 토요일마다 8강씩 시민들과 하는 건데 먼저 2시간 토론하고 2시간 재강의하고 2시간 디프리 하거든요.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 강의에 대한 뭐가 되냐면 강의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토론을 하고 강의를 하게 되면 토론의 강의가 맞춰지거든요. 저도 엄청나게 배우거든요. 서로가 배워서 먼저 듣고 말하고 그런 다음에 읽고 쓴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라서 아무튼 학습 동아리가 아까 얘기한 그런 맥락들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읽고 쓰는 것보다는 듣고 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강화됐다 해서 이런 방식의 이제 저는 학습 동아리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습 동아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어떤 책을 선정할 거냐. 아까 세상 읽기를 하는 사회적 공감을 어떤 책을 선정할 거냐 해서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 토론이 다 끝났는데 누군가가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렵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학습 동아리는 몇 개가 있었을 때는 그 모임에 다 갔는데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깨가 뭐냐면은 한 달에 책을 한 권 선정을 하는 건 거예요. 책은 2달 내에 나온 책을. 그리고 거기에 만남, 이 책을 어떻게 만났나, 이 책의 내용은 뭐냐, 그리고 이 책은 어떤 관점에서 읽을 거냐, 그리고 함께 읽을 영화와 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토론하는 주제는 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북레터 상상상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이 서점이니까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책을 배달해주는 이제 서비스들을 하고 그것을 매개로 학습 동안에 하는데 이게 이제 상상상의 이 레터거든요. 이런 레터를 껴가지고 이제 프린트를 해서 하는 방식이다. 이제 이런 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맥락들 속에서 하게 되고 아까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제 나눔샘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나눔샘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눔 2.0에 대한 실천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시민과 권리 안전의 집에서 커뮤니티 센터들이 있어야 되죠. 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실무자라든가 나눔 강사가 교육이 되고 그다음에 나눔 교육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눔 교육을 들은 사람들이 학습 동아리를 만들고 그리고 함께 권리형 실천한다. 이런 이제 구도거든요. 이런 구도들 속에서 나눔샘을 한번 정해보면 나눔샘은 나눔의 샘. 그러니까 나눔의 샘은 일종의 철학 프로그램 교재들인 건가요. 이걸 저희들이 연구하고 그다음에 나눔샘. 이 철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실어 나누는 사람이 나눔쌤이에요. 나눔 선생님이죠. 활동과 강사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 나눔쌤이 나가갖고 시민들을 만나면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자 우리 나누셈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나눔셈이라는 단어를 갖고 자 나누셈 이래서 이제 시민을 조직한다 이런 건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눔의 셈에서 나눔 선생님이 소통의 강좌 청소년들을 만나서 전국에 있는 21개 이런 나눔 2.0을 하는 단체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자 나눔셈하고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이러한 어떤 그 실천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저희 대학원도 저희 학부가 이제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했으니까 이제 상상이 일상이 되도록 현실이 되도록
실천하라. 그래서 상상이 일상이 되고 현실이 되고 마을에서 실천하라 해서 대학원 저희 모토가 상상마실이거든요. 그래서 상상마실이고 상상마실에서 저희들 주장하는 첫 번째 사회복지는 정치다. 그리고 사회복지학은 시민문화교육이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그 사회적 독서, 사회적 공감을 하는 건 거고, 그리고 사회복지대학원은 교육 조직 전문가 양성이다. 교육을 매개로 해서 조직을 하는 그런 것들인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하고 있는 실천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독서에 기반한 사회적인 나눔 2.0 권력 실천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교사들이랑 25분의 교사들이랑 100시간 교육을 했거든요. 요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먼저 모여서 토론하고 그 다음에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든 교재가 그런 민주주의자들의 교실에서 25분의 이제 초중고 선생님들이랑 100시간 교육을 하고 이제 함께 쓴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제가 정의를 찾는 소녀라는 우화를 만들었는데 이 우화를 가지고 뭘 했냐면 중학교 시민과 사회정의라는 중학교 교재를 이 인천시 교육청에서 함께 만들어서 내년에 이제 책이 나올 텐데 이때 제가 뭘 했냐면 생각 열기, 우화에 기반한 생각 열기를 하고 생각 나누기, 주제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생각 넓히기, 생각을 넓혀보는 거예요. 이게 비틀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을 던지고 두 번째 그 생각에 던진 생각을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 갖고 활동을 통해 갖고 익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을 비판하고 이게 생각 넓히거든요. 제 지금 말씀은 뭐냐면 이제 우리 시민교재 토론들은 이렇게 워크북 형태로 토론을 매개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을에서 케어센터, 취약계층을 돌보는 케어센터를 넘어서 커뮤니티 센터, 도처에서 학습 동아리를 매개로 해서 커뮤니티 센터가 열려야 되고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뭐랄까 이 교사, 강사죠. 그다음에 실무자 그리고 학습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을 도처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핵심은 자각이고 내가 시민이라는 거 그리고 실천이고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실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아까 눈먼 자들의 도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완톤즈 블라인드니스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한쪽의 눈 그리고 눈을 보고 있다라는 저는 어떻게 찌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오디세우스와 그 병사들이 뭐예요. 오디세우스가 이제 가다가 이 키클롭스 괴물한테 이제 잡히거든요. 괴물한테 잡히니까 이 한 명 한 명 이제 잡아먹기 시작해 이 키클롭스 괴물이. 그랬을 때 오디세우스가 알랑방구를 껴요. 너야말로 용사고 너야말로 힘센 자다. 그러니까 이 키클롭스가 너무 기분이 좋고 술을 먹고 잘 때 이제 병사들이 저렇게 지금 눈을 찌르거든요. 눈을 찌르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야, 너가 용사라고 하니까 너 이름은 내가 알아둬야 돼.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나는 노바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바디는 사실은 오디세우스거든요. 노바디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알았어. 노바디 내가 너를 기억하나. 그래서 눈을 탁 찌르니까 눈이 이제 찔렸잖아요. 피가 막 나면서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nobody blinded me. nobody가 나를 눈멀게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깥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쫓아와요. 엄청나게 큰 바위로 막혔을 거 아니에요. 야, 뭐라고 했더니 nobody blinded me 이렇게 막 외쳐요. 울부짖어 했더니 다 돌아가죠. 자기 술 먹고 쓸데없는 nobody가 여기서 보통 명사는 아무도 내 눈을 멀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얘는 지금 nobody라는 것은 사람 이름으로 고유명사는 nobody라는 놈이 나를 눈멀게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눈먼 자들의 도시 안톤즈 블라인드니스를 눈을 찌르려면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함께하는 이런 자원보건대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왜 눈을 찔러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도처에서 이런 어떤 그 자기의 경험들을 축적하고 경험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괴물은 더 커졌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더 위축이 되고 더 파편화되고 더 개별화되고 더 각자 따로 열심히 하는 현상들은 더 심각해지고 예를 들었을 때 우리는 오디세우스와 그 병사들 안톤즈 블라인드니스의 어떤 그 눈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그 모든 것은 그런 상상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상상의 핵심은
사회적 독서, 학습 동아리,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 차이가 편해지는 광장으로서 동료들을 만나고 그 동료들과 함께 오디세스의 병사들처럼 함께 그다음에 자원봉헌대처럼 그리고 눈먼자들의 도시에서의 어떤 그 연대처럼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